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동정신건강간호 중에서 아동기의 특성,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럼 첫 시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학습 내용은요, 아동심리발달, 신경발달장애, 배설장애 중에서 아동심리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요, 아동기의 정신심리적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우선 아동심리발달에 대한 내용 살펴보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20대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 때로는 중장년기를 보내면서 여기에 이렇게 함께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동기는 다 지나셨죠? 여러분은 아동기 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혹은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던 재미있는 추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테죠. 저는 얼마 전에 MBTI 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연수에 참가하였는데요. 여러분, MBTI 검사 해보셨나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융의 심리 유형을 근거로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한 것인데요. 사람은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 초점에 따라서 외향적인 성격 혹은 내향적인 성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보 수집하는 방법, 인식의 기능에 따라서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고하는 것을 주로 쓰는지 아니면 감정을 주로 쓰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행 양식과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 혹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 N, T, P 이렇게 될 수도 있고 I, S, T, P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한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ISTJ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리정돈을 잘하는 매사의 일처리가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호사들 중에서도 이런 유형이 단연 높게 나타납니다. 저는 20살 이후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MBTI 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는데요. 그때마다 ISTJ가 나왔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곰곰이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동기 때 나를 돌아보면 공상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공책에 상상했던 것을 메모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 활동을 나름 왕성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이런 활동을 막 하는 거를 보고 특별히 제지하거나 너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거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청소년이 될 때까지 막 그런 활동을 나름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왜 ISTJ 같은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유형으로 나타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직업적인 특성, 그리고 자라오면서 저의 이런 조금 약간 덤벙거리면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상상하기 좋아하고 막 일을 벌리는 이런 성격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매사에 철저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항상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나 잘하는 성향이라서라기보다는 메모를 잘해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저의 성격 유형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ISTJ와 정반대인 ENTP가 나왔어요. ENTP는 외향적이고 좀 창의적이고 육감을 중요시 여기고
관계 중심적이고 자율적인 타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격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우리 딸아이의 어떤 행동을 유심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초등학생인 딸이 혼자 막 쫑알쫑알거리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상상놀이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소설 속 스토리를 막 지어내면서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면서 신나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야, 엄마랑 딸이랑 똑같다 라면서 웃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딸이랑 저랑 어렸을 때 모습이 너무 똑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유전적인 건가? 타고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제가 살아오면서 원래의 기질적인 성향은 있지만 또 이제 직업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에 부딪혀가면서 거기에 맞게 성격이 어느 정도 변형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타고난 성향도 중요하고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되고 발전하기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할까요? 보통 초등학생을 아동이라고 하잖아요. 유아기 이후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사춘기 이전, 즉 중학교 들어가기 전 한 13살 정도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동과 성인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똑같은 범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동기 때 나타나는 질환이 성인기에도 나타나는 질환도 있지만 아동기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신체적인 질환들이 따로 있고 똑같은 질환이라도 성인이 되어서 발병할 경우와 아동기에 발병할 경우 나타나는 반응과 질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동 간호학을 따로 배우듯이 아동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아동이 초기에 경험한 정신적 갈등이 성인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이론을 전개했는데요. 여러분은 정신 분석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었는데요. 인생의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 즉, 만 5세 이전의 경험이 자신의 성격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결정짓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5세가 되기 전까지 겪는 여러 가지 발달 문제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아동의 상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5세 이전에 적절한 양육을 잘 받았다면, 즉 전인 간호를 잘 받았다면 웬만한 건 다 어릴 때 케어가 되기 때문에 성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을 웬만한 건 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아동에 대한 정신영역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9세기 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동과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18세기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19세기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7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인간의 형상이 생물 발생 이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고 믿는 전정설을 믿었는데요. 즉 정자 속에 이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한 작은 인간이 들어가 있으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이즈가 점점점 커져서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태어난다라고 믿었던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엄마 자궁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 건데요. 이렇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어른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눈, 코, 입이 다 있고 팔다리가 다 있고 똑같은 모습인데 단지 사이즈만 작은 상태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제 태어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서 단지 아이가 몸이 작을 뿐이지 생각이나 행동들은 성인과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이에게 이렇게 성인이 입는 옷을 입혔어요. 이렇게 코르셋이 꽉 조인 드레스를 막 입힌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노동도 어른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켰다든지 노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막 하는 노름 같은 것들도 허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아동학대에 가까운 행동이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8세기에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태아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배아가 분열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인간이 처음부터 완전체로 발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분열해서 점점 더 정교하게 발달된다는 발달의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후부터 아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아동과 성인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 그리고 치료 등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의 정신치료에 대해서 초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학자는 정신분석학자들이었어요. 아동 정신분석하면 중요한 대가가 두 명 있는데요. 바로 멜라니 클라인과 안나 프로이트입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프로이트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정신분석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연구했던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방어기전을 설명했던 학자이죠. 안나와 멜라니는 둘 다 아동을 정신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아동은 성인처럼 언어적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처럼 자유연상법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른하고 똑같이 적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는 놀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정신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안나 프로이트와 멜라니 클라인은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아동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안나와 멜라니의 의견 대립이 생겼는데요. 안나는 아동은 성인과 달라서 아직 자아가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인처럼 분석을 할 수가 없고 분석보다는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멜라니는 아동도 성인처럼 정신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들을 분석하는 방식과 똑같이 자유연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놀이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안나는 아버지의 정신분석을 가능한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고 멜라니는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많은 변형을 시도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안나 측에서는 멜라니 측에게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비난을 하였고 멜라니 측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분석을 받은 안나의 그 치료자로서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등 다툼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둘은 하나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프로이트 학파, 클라인 학파로 분리되어서 따로 연구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정신 분석하면 멜라니 클라인과 안나 프로이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가 되면 설리, 비네라든지 카텔, 게셀 등이 아동 발달을 연구하면서 발달 지표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공헌을 하게 되었고 교육심리학자인 듀이와 제임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등의 행동심리학자와 아동의 인지기능 발달을 연구한 진 피아제, 헤일리와 아이콘 등의 비행청소년 연구 등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다음은 아동 정신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모든 면에서 미숙하고 미발달된 상태이므로 어른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물리적, 정서적 변화에 대해서 아동은 커다란 불평과 성격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며 아동만의 특수한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7세기 이전만 해도 아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동은 성인으로 발달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며 성인에 비해 발달되지 않은 미숙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하게 될 때 보통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요. 간호사가 아동의 간호력을 작성할 때도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간호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증상을 물었을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마에게 주로 질문을 하고 엄마가 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엄마가 보는 시각에서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증상을 호소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엄마의 시각에서 본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진술이 100% 진실이 아니라 성인의 눈을 통해서 성인 세계의 가치 판단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의 표현은 매우 단순합니다. 성인에 비해서 환각이나 망상은 적지만
보면 병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말을 몰라 단순한 표현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아과를 갔을 때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어? 라고 물었는데 10살이니까 확 또박 선생님 이틀 전부터 아랫배가 아프고 밥을 먹으면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세 살쯤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런 표현을 잘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아파! 이 아파! 아!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갓 이가 나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치과를 막 찾아갔어. 허둥지둥 애를 막 들쳐업고 치과를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잘 자라고 있고 썩은 것도 없고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입안을 이렇게 막 처음에는 이만 보다가 나중에는 입 안 주변을 다 살펴보았는데 살펴보니까 이가 아니고 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깨문 거예요. 깨물어서 볼 안쪽에 살에 약간 이제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이를 막 깨물어서 입안이 아프다는 말을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가 아파, 이가 아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만한 아이들이 이제 소아과에 데리고 가면 배 아프다고 해서 배 어느 쪽이 아프니?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기 눌러도 아프고 저기 눌러도 아프고 어떤 식으로 아파? 뭐 찢어지게 아파? 전체가 둔하게 아파?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뭐 찢어지게 아파? 네, 끄덕끄덕.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 말 자체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마음의 동요가 신체의 변화로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화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배가 아파요. 물론 이제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꾀병도 있는데 실제로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희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 학교 한참 적응할 때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배 아프고 막 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꾀병 같지는 않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게 신체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리아라든지 보미팅이라든지 말더듬, 야뇨, 근육경련, 틱 이런 것 등의 신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기가 쉽고 반응도 어떨까요? 반응도 연령이 낮을수록 더 크겠죠. 그래서 저희 딸아이도 어릴 때는 그냥 막 무조건 배 아프다고 떼구르르 굴렀었는데 오늘도 방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엄마 나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아파서 할머니랑 병원 갔다 왔어요. 약 먹고 나니까 지금 좀 괜찮아요. 똑같이 배가 아픈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또 신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니까 신체적인 증상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즉 성장하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러한 언어 표현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되고 또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신체와 관련 장애를 배웠잖아요. 신체와 관련 장애는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했나요? 언어적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이 신체와 관련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었어요. 정신질환은 내 마음속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여러모로 미숙하고 덜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과 신체적인 증상을 잘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면서 언어적 표현 방법도 배우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면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출되는 일이 적어지겠죠. 아동의 표현은 발달 단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정신장애는 아동의 정신 발육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릴수록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동의 증상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라 심리적인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들을 공부할 때 보면 다 어린 시절에 뭐 어머니와의 관계, 뭐 양육자와의 관계가 계속 나왔잖아요. 물론 뭐 부모와의 관계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100%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부모와의 관계를 배제하고 생물학적인 부분만 뭐 본다든지 아니면 성격적인 기질적인 부분만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의 정신병리는 가역성이 있어서 어른들보다 다루기가 쉽고
이후 정신장애 예방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습관화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돼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10대 중반, 20대 초반에 발병을 많이 했거든요. 또 급성적으로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빨리 치료가 되고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조현병의 발병 양상은 발병 시기가 늦어져서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중후반에도 발병을 하거든요. 근데 30대 중후반에 발병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제 어른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딱딱하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율도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어른보다 좀 더 치료나 회복에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동 정신장애의 유병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 정신장애 이완율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의 12%에서 15%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단지 7%만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남아는 평균 2배 정도 여아보다 더 많이 발병을 하는데, 사춘기에는 반대로 여아가 남아보다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아이가 좀 더 많이 발병하나? 여자아이가 좀 작게 발병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춘기의 여아가 남아보다 많아진다는 거는 여자아이들이 좀 늦게 발병한다는 뜻이에요. 네, 다음은 아동 정신장애의 원인입니다. 우선 생물학적인 요인을 살펴보시면 유전적 기질, 지능, 뇌의 발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물학적인 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기질이 까다롭지 않고 유순하고 이런 아이들은 정신질환에 이완될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반면에 잘 안 자고 잘 못 먹고 대소변 잘 못 가리고 막 잘 울고 까탈스럽고 이런 아이들이 생물학적 주기에 잘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이 조금 힘든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정서 반응도 좀 극심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의 장애, 대뇌 성숙 지연, 뇌 손상, 이런 것들이 주 요인이 되는데요. 소아 정신질환은 성인들에 비해서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천적 또는 생애 초기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서 정신질환이나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성인기 때보다 좀 더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심리적인 요인은 엄마와, 즉 애착 대상과 아이의 분리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심리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역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모가 정신장애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매일 싸운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너무 아이를 이제 과잉보호한다든지, 전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너 하지마, 손도 대지마, 네가 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거, 아니면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족 역동의 역기능이 있을 때, 그리고 아동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다정다감하게 서로 애정 표현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고 별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아이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소아의 사이콜로지컬 심톰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 간의 문제, 가정교육, 형제관계, 학교생활 등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프로블럼을 해결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고위험 인자를 보시면 낮은 경제 수준, 불구, 고아원, 정신지체, 결손가정, 부모가 정신질환인 경우, 혹은 불구일 때, 혹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일 때, 부모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당연히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발달적 인자를 보시면 어떤 발달 단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 이후에 발달이 지연되고 고정되고 퇴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피츠라는 사람이 고아원 수용소에서 자라는 아이가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발육이 느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가진 것을 발견을 했고요. 볼비 아시죠? 볼비 하면 애착 이론인데요. 원숭이 실험 기억나시죠? 아기 원숭이를 우리에 가둬두고
이제 한 우리에는 엄마 원숭이 인형에 이제 우유를 이렇게 딱 매달아 놨고, 다른 우리에는 헝겊으로 덮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 반면에 우유가 없었어요. 아기 원숭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유가 달려있어도 철사로 된 엄마에게는 가지 않았고, 우유가 없지만 헝겊이 달려있는 따뜻한 엄마에게 종일 매달려 있었어요. 실험을 통해서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심한 정서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신체 발달을 저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와 같이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다음은 회복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복력은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아동 개개인의 성격 및 조기 경험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동 스스로 긍정적인 자원과 부모의 애정 넘치는 지지가 아동의 회복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아이는 빨리 회복이 되고 어떤 아이는 치명타를 입어서 그렇게 정신질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력을 강하게 나타나는 아동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율성, 그리고 적합한 거리를 두는 것, 인지능력, 자아효능감에 따른 자기 확신인데요. 이 문장을 봤을 때 결국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아이가 회복력이 좋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이고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에요. 특히 어릴 때는 주변에 나를 양육하는 어른들의 태도,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아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에게 너 잘할 수 있어, 너 최고야, 난 널 믿어, 이렇게 항상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 아이는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경험들이 또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나 자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보상이나 강화를 줌으로 인해서 자기 능력의 발달 기회를 가지게 되면 이 아이는 성숙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은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았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아동 발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신경발달 장애 간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